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됐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의견 진술이 길어지면서 특검의 구형도 나오지 않았고 진술도 다 듣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13일이 마지막이라면서 그날 무조건 끝내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부는 시작부터 재판을 하루 안에 끝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끝나는 일정이니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시면 된다. 이런 방침을 오후 재판에서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밤 늦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재판은 변호인들이 증거 관련 진술을 마친 뒤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이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밤 9시를 넘기자 재판부는 시간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여름 무렵부터 원래 12월 말경에는 종결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거듭 난색을 보였고 오늘 1시까지 재판 12시까지 1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그때부터 저희들 준비한 변론을 하라고 하시는 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13일 오전 9시 반으로 미루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옵션은 다른 건 없어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끝내야 됩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 7명의 의견 진술까지 들은 뒤 1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될 오는 13일엔 윤 전 대통령 측 의견 제시가 이어지고 특검의 최종 구형이 공개됩니다. 이후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13일에는 끝낼 수가 있는 건지 법조팀의 여도현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마치지 못한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서증 조사가 길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빼고 모두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시간을 다 계산해봤습니다. 피고인이 8명이나 되는 이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만 혼자 8시간 11분 썼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면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다른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단지 치안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의 총수로서 치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력 운영을 하였다는 입장입니다. 또 계엄 비선 실세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씨는 체포조 명단 등이 적힌 이 수첩에 대해서 계엄 이후에 술 마시고 쓴 거다. 그러니까 아무 말 쓴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특검이 수첩 내용을 새롭게 창작해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 진술도 길어질 수 있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김 전 장관 측이 일과 내내 서증 조사, 다시 말해 서류 증거 조사를 하는데도 오히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걸 거들었거든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측에서 서증 조사 7시간 반 하셨는데요. 예.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6시간을 준비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13일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저희가 13일 재판 상황을 시간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날 재판은 9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증거조사만 지금 남았거든요. 이게 바로 시작됩니다. 6시간 한다고 했으니까 점심 휴정 시간을 빼면 대략 5시쯤 전후로 해서 끝납니다. 이 다음엔 바로 특검 구형 시간인데요. 약 2시간 정도 최종 의견 밝히고 마지막에 구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녁쯤엔 사형인지 무기징역인지 그 구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후에 8명의 피고인들이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 진행하게 되고요. 밤늦게 선고 기일까지 재판부가 지정하고 나면 재판은 종료됩니다. 네, 재판부가 속도를 낼 수 있습니까? 네, 재판부 같은 경우에 왜 이걸 끊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그럴 경우에 피고인 측에서 재판 절차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다고 트집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정당한 방어권을 제공했다라는 명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상황이 이제 저희가 초래한 거면 재판부에서 이제 막 초래한 거면 모르겠는데 재판부에서는 지금까지 다 이런저런 사정 많이 봐드렸잖아요. 분리해달라면 분리해드리고 하면 하고 다 했어요. 네, 결심 공판이 미뤄졌지만 그나마 윤 전 대통령 측을 뺀 나머지 7명의 서증 조사는 어제 겨우 끝마칠 수 있게 된 겁니다. 때문에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아무리 발언을 길게 한다고 하더라도 구형은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조팀의 여도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결심 공판이 미루어진 건 김 전 장관 측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8시간 넘게 발언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1시간도 안 걸렸는데요. 다음 주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보통 때보다 1시간가량 일찍 시작한 어제 재판에서 첫 순서는 김 전 장관 측 발언이었습니다. 시작부터 호칭을 문제 삼았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저희들도 특검보 박억수가 검사 서성광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폭동이 방치됐다는 주장에 민간에 의해서 폭동 오히려 방치했고요. 선관위 출동이 안전을 확보하려 했다는 거란 말도 다시 나왔습니다. 선관위 시설과 서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라, 지켜라 이런 임무가 재판부는 저녁 식사 시간도 따로 두지 않고 진행했지만 이런 주장들은 8시간 동안 반복됐습니다. 조지호 전 청장 측은 40여 분,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1시간가량, 목현태 전 경비대장 측 20분 등이 걸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다른 피고인보다 적게는 8배, 많게는 20배 넘는 시간을 쓴 겁니다. 이를 두고 특검 측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뭐 제한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결국 재판장도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측도 휴전기 안에는 원래 종결하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중계가 다 됐으니까 그거 그냥 찾아보면 다 나와요. 결국 밤 10시가 다 돼 한 번 더 기일을 갖기로 결정이 나자 재판부를 향해 심야 수사가 금지인데 심야 재판도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발언도 했습니다. 오는 13일엔 윤 전 대통령 측부터 서증 조사를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측에서 서증 조사 7시간 반 하셨는데요. 예.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작 어젠 재판이 길어지며 윤 전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있거나 고개를 떨어뜨리는 등 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어제 밤새는 줄 알고 있다가 너무 또 이제 바로 끝나버려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밤을 보냈습니다. 결심이 이렇게 연기되는 경우가 있나요, 기자님?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뭐 없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기자 제가 한 15년 넘게 한 것 같은데 예.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그 대법정에서 하는 재판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예, 그 변호인들이 김용현 측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뭐 권우현 변호인, 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궤변 늘어놓아도 재판장은 그냥 냅두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판사라는 지위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라는 자리는 굉장히 좀 권위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중립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옳고 그름, 그리고 특히 그 진행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심지어 뭐 어떤 곳에서는 봉숭아학당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니, 뭐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뭐 계속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뭐, 거의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막 웃으면서. 예. 근데 판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판사는 오히려 그럴 때 질타하고 지금 법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에 와서 지금 태도가 뭡니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고 있어요. 변호인들한테 제가 뭐 죄송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하는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서로 친근하고 다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언행, 행동 이런 것들을 정말 ABC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어제 사실 보통은 재판이 10시에 시작한다면 어제 9시 20분 좀 앞당겨서 했는데 그게 무색할 만큼 그 다음 날을 넘겨서 12시 10분에 끝났습니다. 어제 재판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님? 침대 재판이라고도 이제 언론들이 제목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침대 재판이라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의 권위가 이제 들어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뭐 이 변호인단이 뭐 대단한 전술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서증 조사하는데 증거 목록 다 읽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한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뭐
판사도 징징거리지 말라라는 얘기 할 예. 정도였는데, 그러면 판사가 그거를 적극적인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들의 얘기를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건 중립적인 태도가 아니라 어허. 어제 재판을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인 예.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생각할 때도 징징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왜 다 들어주고 있느냐. 그리고 중간에 어제 8명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피고인이. 그러면 윤석열과 김용현이 그런 전략을 쓴다라고 하면 뒤에 6명부터 판결을 했었어야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어쨌든 좀 적극적 진행이 필요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전혀 발휘되지 않으면서 보는 사람도 굉장히 답답하는데, 저게 김용현의 변호인 때문인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 저는 그게 이제 판사 때문이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는 변호인이시니까, 변호사니까 그거 보시면서 저는 사실 서중조사를 저렇게 길게 하는 경우도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누구 잘못이라고 보이세요? 당연히 재판장 잘못이죠. 아하. 실제로 김용현이 아침에 그 증거도 한 300~400페이지 되는 걸 넣었고, 윤석열도 전에 그 결심 전에 뭐 6시간 이상 보장해달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피고인이 8명이나 되고 예. 반드시 결심을 하겠다라고 이제 먼저 예고를 했으면 적당히 조절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다른 예를 들어 피고인이 뭐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공판이 다시 연기되는 일은 정말 유례를 찾기가 힘들고, 특히나 김용현 측 변호인은 변호인이 돌아가면서 여러 명이 릴레이로 이렇게 한 사람당 1시간, 2시간씩 써가면서 예, 그러니까요. 예, 이런 식의 형사 재판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를 보통은 판례에서도 이렇게 소송권의 남용이라고 해서 재판장이 이건 지휘할 수 있게 그만하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게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윤석열 체포방해 재판 때 그 백대현 재판장은 더 듣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예, 뭐 재판장님 불렀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휘를 했었어야 됩니다. 아하. 재판장 잘못이죠, 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진 않았는데 보다 보면은 10분을 다 못 보겠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다 거짓이고 다 궤변이고 근데 해서 그 와중에 어제 제일 웃겼던 장면이 뭐냐면, 예? 점심시간 좀 줄이자 그랬어요, 지기현이. 그러니까 점심 2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좀 줄이자 그랬어요. 근데 지기현이 이제 그런 말투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일상적인 대화처럼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변호인단이 안 된다. 우리 밥은 다 먹어요. 그 시간 다 지켜야 된다. 왜 변호인의 인권을 안 지켜주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거를 조금 땡기자, 점심시간을. 12시부터 2시까지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1시간 쓰잖아요. 네. 근데 안 된다. 우린 2시까지 밥 먹겠다라고 해갖고, 그것도 결국 관철을 못 시키는 장면. 그러니까 그 재판이 뭐 모르겠습니다. 1년 가까이 진행됐기 때문에 본인은 뭐 재판 중간에 정들었다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 정들겠다라고 했었죠. 근데 썼었는데 뭐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 온 국민이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이렇게 재판이 더디 진행되고 이렇게 재판이 무르게 진행된다는 인상 속에서 그 재판을 보고 있는데, 그런 걸 하나 판사가 약간 정리를 못하고 변호인단이랑 농담 따먹기 하는 수준으로 진행하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어제 사실 좀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했어요. 예, 시작부터 불길했어요. 뭐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이러면서 부르는데 불길했어요. 시작부터. 아니 제가 그 해외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예.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해외 사례의 뭐 재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한단 말이죠. 특히 로스쿨 학생들은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한국어들 많이 배우잖아요. 예. 한국어에 관심도 많고. 그러면 어제 재판을 가지고 해외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대한민국의 이런 계엄이라는 중대한 사태를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고 해서 그 영상들을 튼다고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아찔하네요. 이 재판의 무게와 그 위중이 있는 건데 너무나 가볍게, 이것은 저는 무슨 거의 초등학교 그 임원회의보다도 못한 그런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예,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고인이 8명이면 지연될 걸 거의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러면 한 명 한 명씩 중요한 윤석열부터 구형하고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 사실은 이게 그 재판장의 전적인 재량인데 이 경우는 특검 측의 입장도 반영돼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뭐 조직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조폭이라든가 뭐 이런 내란죄 같이 이런 경우 실행단에 있는 사람들 먼저 사실관계를 확정해놓고 마지막에 지시한 사람에게 이렇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이런 방식인데,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김용현이 이제 앞에 저렇게 망쳐놔서 그렇지 나머지 6명은 사실관계는 다 인정했습니다. 내란인지 몰랐다 해가지고 고의 예. 막 목적을 부인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불리한 상황은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의 전략이 이거를 이용한 것 같아요. 실제로 아마도 김용현이 이제 길게 끌어가지고 윤석열 측 이제 뭐 변론이라든가 구형 자체를 다음 기일로 연기해 보려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거 하루 이틀 연기해서 뭐가 좋은 거예요? 저는 뭘 노리는 거야? 재판 진행되는 과정 중반부에 이게 그러면 윤석열, 김용현한테 무슨 실익이 있는가?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12월 달에 우려했던 것처럼 윤석열이 풀려났어요. 구속이 만료돼갖고. 그러고 있으면 그래 뭐 2박 3일이라도 밖에 더 있으면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윤석열, 김용현이 이런 식의 재판 전략을 가져가는 거에 실익이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금요일 날 나나 화요일 날 나나 사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구속 그렇죠. 상태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변호인단이 결국엔 이게 생중계되는 재판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뭐 처연하게 싸우고 있다. 이 재판사랑 이재명의 사법부와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외에는 근데 이제 그게 뭐 10분 이상 못 보셨다고 얘기했지만 거기 안에서 속기치고 이런 사람들 기자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치고 있어야 되니.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이게 곱게 평가가 날 리가 없죠. 그런 행태가.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정상적인 언론을 대상으로 한 플레이도 아니고 본인들의 알고리즘에 있는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정치 세일즈 같은 거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도 근데 사실은 전혀 그 목적이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 결심 공판 전 기일에 윤석열이 얘기한 걸 보면 약간 힌트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니까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재판 뭐 이렇게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걸 신청을 했고 그러니까 아마 이 이제 재판부가 이제 직위원이 다른 데로 발령 날 거 아닙니까? 2월 말에. 네. 그 전에 어쨌든 1심을 안 끝내고 싶은 뭐 헛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 지지층 결집은커녕 국민 여론만 더 안 좋아지는 거고 어제 재판에 극우 세력들이 이제 와서 윤어게인 세력들이 와서 뭔가 이제 집회를 할 것처럼 신청을 했대요. 2,300명. 네. 20명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날씨도 추운데 또 그렇게 또 나가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특히 어제 뭐 그 권우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내가 혀가 짧아서 빨리 말하면 혀가 꼬인다. 그러면서 굉장히 천천히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홍정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2월에 이제 판사가 또 바뀌면 만약에 또 새로운 판사가 이걸 또 학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네. 또 지연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6월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죠. 근데 사실 판결이 어떻게 나든 저는 이미 예상되는 판결은 있지만 그 예상되는 판결이 나왔을 때에 구구층들을 좀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그들의 반발을 그들의 나름 그들에게는 이제 억울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 근데 그것도 그렇게 저는 실익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에게는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 본인은 하루라도 더 살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재판이 지연이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사실은 판결문을 하나하나 읽어보지는 않으시거든요. 다들 생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게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더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됐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재판이 지연된 거는 다 아세요. 그러니까 판결문 내용은 다 안 읽어보시더라도 재판이 지연됐다는 것은 알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래 끌고 있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왜 이게 당연한 게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이런 의심들을 더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저는 보수층에도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댓글에 거의 우리 패널 수준의 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FAH 파렌으로 읽어야 되냐? 이분이 첫 번째 법정 필리버스터를 통한 방어권 행사, 두 번째 특검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추가 검토 시간 확보, 세 번째 심야 시간대 최후 변론 깊이 전략적인 판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나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황당한 거는 윤석열이 내내 김용현 할 동안 졸았단 말이에요. 네. 푹 쉬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변호인이,
뭐 피고인이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변론을 할 수 없다면서 뭐 이거를 뭐 다음 기일로 연기해달라는 그쵸? 게 정말 모순되고 억지 주장 같았는데 그걸 또 들어주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본인들이 비상계엄 일으킬 때 긴급하다는 이유로 국무회의도 사실상 패스하고 이렇게 해서 일으켰던 사건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받는데 본인들은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이걸 떠나서 인간된 도리로서 저들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이 얘기 하고 싶은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아시안컵 한 4강이나 8강에서 우리나라랑 뭐 시리아나 이라크랑 하는데 시리아나 이라크가 막 침대 축구를 해요. 전반전 0대 0이야.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럼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지는 네. 거 아니야? 네. 비겨갖고 승부차기 가서 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자, 그래서 간신히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국내 언론이 시리아나 이라크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우리나라 대표팀을 비난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것도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 특검과 재판부도 이들이 1년 내내 이런 행태를 보여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엔 직위원이 직위원 재판부가 그날도 어제도 얘기했어요. 이제 화요일날 무조건 하는 거다. 다른 옵션은 없다.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요일날 윤석열이 8시간, 10시간 하면 그거 막을 수 있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윤석열 쪽에서는 김용현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하루 이틀 2박 3일 미뤄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검과 재판부가 이거 지금 전략이 있느냐, 이 답답한 상황을 해소할,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 지금 화요일도 못 끝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직위원 판사의 무능함 여실히 드러난 재판이었다. 근데 일단 김용현 측 변호인의 궤변이 선을 넘었어요. 이거는 영상으로 일단 보고 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와 헌정 질서를 갖추어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 나는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말에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재판장님? 대통령은 이러한 판단과 인식 하에 국민으로부터 선출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이 인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이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적들이겠죠. 얼마나 대통령으로서의 그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검사들은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양이죠. 그러나 그거는 윤 대통령이 이러한 인식과 정책, 비전 하에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겁니다. 검사들로부터 평가받지 않습니다. 판사들한테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공수처에 버젓이 이런 말을 적어놓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피고인 김영현 장관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말씀에 적극 동조하였다. 동조했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은 이러한 인식을 갖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헌법기관입니다. 아, 진짜 더 못 듣겠어요. 네. 검사들을 종북 주사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계엄을 반국가 세력 정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는 뭐 1년 내내 저 소리를 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직위원도 그래서 돌아선 거잖아요. 한 3, 4개월 됐거든요. 직위원의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게. 돌아섰다. 예, 그러니까 직위원도 못 들어주겠으니까 계속 징징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3가지 정도인데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쓸데없는 표현들 빼고 논리적으로 보면 일단 자꾸만 사실관계가 이미 다 드러나서 밑에 이제 말하자면 군인들이라든지 경찰들이라든지 다 처벌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전히 저 변호인단은 계엄이나 내란이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드러난 사실관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뭐 그 문제가 있어요. 그거가 아마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식이냐면 어떤 일이 벌어진 사실을 인정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김용현이나 윤석열에게 없다. 부하들에게 떠넘기죠. 그럼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이 비상계엄이 예를 들면 뭐 정보사 책임인 겁니까? 뭐 방첩사 책임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고 해서 비상수단으로서 비상대권으로서의 계엄이 발동됐다가 거의 저들이 이제 1년 내내 버티고 있는 건데 그 헌법에 대한 수호를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헌법을 모독하는 발언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본인들에게 불리해요. 근데 뭐 초반에도 이제
그 재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들의 전략은 피고인의 이익에 복무하는 변론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퍼뜨린다. 내가 생중계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거 외에 이상 이하가 사실 없죠. 거기서 왜 검사들이 종북 주사파라는 얘기를 뭐 하랍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며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중에 얼마나 그거를 그래 고개를 끄덕여 주지 않을 게 뻔한데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이유인데 법리적으로 보면 저 세 가지 논리에서 아마 이제 그 형이 결정될 거다. 예. 네, 일단은 뭐 색깔론이라는 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들이 불리한 겁니다. 본인들이 특히 분리할 때는 색깔론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 종북, 주사파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감정으로 나가자. 이제는 진영으로 논리를 피자.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정말 지금 거의 구석까지 몰린 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공격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판결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보여지고 또 지금 보면은 그 윤석열 측이 이제 피고인 윤석열 이 호칭을 가지고 또 막 문제를 제기하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럼 뭐 대통령님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아니 어딜 가면 그 호칭이 다 있는 거죠. 저도 아이 학교에 가면 제가 애기 엄마로 불립니다. 어머니로 불리죠. 근데 예. 나를 왜 어머니로 부르냐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정이라는 자리에선 당연히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당연한 것인데 여기까지 와서 대통령 예우를 들고 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예. 그 특권 의식이 몸에 쪄들어서 정말 끝까지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내가 대통령으로서야 할 일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렇게 하는 게 사실 판사도 그 얘기를 했어요. 피고인한테 도움이 결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것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계엄이 고유 권한인 건 맞죠. 그런데 그 계엄을 불법 계엄을 했으니까 문제인 거죠. 조건이 달려있죠. 예. 절차로 따라야 되고 예.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으로 침입하거나 실탄을 준비해서 거기에 갔고 그리고 이미 본회의 의결 직전인 국회의원들을 잡아서 문짝을 뜯어내서라도 잡아 끌어내라.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할 수 있는 계엄이 아니고 경고성 계엄도 아니고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아까도 권력의 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대통령의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단은 그 정당성을 먼저 얘기하고 자기들이 마치 정치 탄압받는 것처럼 지금 약간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예. 아무것도 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어제 이슈가 됐던 장면 중에서 징징대지 마세요. 아까 기자님이 잠깐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김용현 측 변호인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준비가 다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지겸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앞뒤 상을 좀 보기 위해서 영상 보고 와서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현 피고인 변호인부터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책상을 더 주시든지 아니면 자리를 좀 바꿔주시든지 같이 여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자리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전 뭐라고 말씀드린 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혹시 자료나 이런 거 있으면 배부 좀 할까요? 예, 제가 하드카피로 출력을 지금 사정상 많이 못 해와가지고 또 재판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파일을 드릴 수 있거든요. 원하시면 제가 파일을 바로 보내드릴게요. 뭐 하나 주시면. 아니 그거는 안 되죠. 자료 이거 하드카피를 제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몇 번 못 해왔습니다. 이거 우리 직원들이 예. 다 가서 또 막 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차라리 그럼 준비된 다른 분이 조금 먼저 하시고 하드카피 준비되신 분이 먼저 하시고 조금 이따 하시든지요. 예. 검찰 측은 어떠세요? 예. 이건 좀 준비가 된 피고인부터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가- 저희도 자료를 봐야 어떤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하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지정을 하셔서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얼른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9시 20분부터 모인 자리인데 진행을 소송 지휘를 해주십시오.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오셨으면 정중하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양해를 좀 말씀 구한다고 드렸잖아요. 말씀을 하시거나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처럼 잘못 없으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검사들이 나서서 계속 지금 저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핍박을 구두변을 하면서- 하겠다고.
예. 아니 검사들이 저런 식으로 하니까 조사받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을 받겠습니까? 재판에. 말씀드린 취지는 오늘 9시 20분에 다 같이 모인 그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두변론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압박을 하면 그냥 구두변론 하겠다는 거예요. 검사들에게 직접 어쨌든 얘기하지 합시다, 말고 그러면. 재판부를 상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들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감정을 건드리려고 저러시는 것 같은데 재판부를 향해서 좀 말씀할 수 있도록. 아우, 마음 때려주고 싶죠. 아니,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20분 일찍 시작한 거잖아요. 9시 20분부터 시작했는데, 자리 좀 바꾸겠다고 하고, 이거 안 돼서 프린트 해야 한다고 하고, 징징댄다고 할 만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변호인단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 사이즈의 재판, 이 정도 의미의 재판을 진행한다. 내가 그래서 이게 나는 정말 이게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고 어디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대수예요. 오늘 재판만 대충 수습하는 거예요. 나와갖고 그래서 판사랑 농담도 좀 따먹고 뭐하고 밥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태도예요. 근데 지기현이 그 태도를 한 6개월간 용인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도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진작에 못하게 하고 그렇지. 예. 그래서 오죽하면 마지막에 검사가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재판장님이 지정을 하셔서 소송 지휘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결국에 이런 오늘까지 와서 근데 지금 저런 태도로 보이니까 참다 못한 지기현이 본인 특유의 말투에 쪼로 저것도 아마 더 정중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징징거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죠. 네, 나름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네, 근데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어린애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프로와 아마추어 이런 거는 거의 뭐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렇죠. 너희들이 얘들아, 프로야 공부 좀 하자.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조용히 좀 달래는 하자.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거는 저는 쌍방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꼭 변호인들만의 잘못도 아니고 지금 판사도 이것을 정말 권위 있게 딱 카리스마를 가지고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그 기본적인 성향이 굉장히 뭐 온화하고 유화하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아무리 뭐 이렇게 평소에 설렁설렁 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메스 잡았을 때는 내가 정말 모든 집중을 다해서 그 순간 수술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본인 캐릭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뭐 더맨더머 얘기까지 나오는 게 지금 둘 다 뭐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계속 뭐 진술서를 쓰고 뭐 말을 하고 계속 길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진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진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진실을 국민들이 봐야 된다. 사실 어제 저는 그 낮에 이제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랑 김밥을 먹고 있는데 그 김밥집 아주머니가 뉴스를 틀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판결 난대요. 이러면서 굉장히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오늘 좀 판결 나면은 이거 끝나고 이제 또 딱 정리가 잘 되면 이제 또 장사도 잘 되고 좀 경기도 살아나지 않을까요? 이런 기대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뭐 본인들에게는 그게 뭐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한 챕터가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역사의 한 챕터가 끝나고 정리가 되고 대한민국이 지금 막 코스피도 막 찍고 있고 막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문화도 그렇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과거를 철저히 단절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무조건 이제 결과가 나와야죠. 예. 아니 어제 윤석열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속 꾸벅꾸벅 졸다가 그 안기령이 총구 막은 거 있잖아요. 그 장면 보고 또 실실 웃고 그거 뭐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30년 전에 1996년에 전두환 노태우가 선 그 417호 법정에서 맞아요. 예. 그대로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재판, 이 역사적인 심판의 단죄의 자리를 너무나 희화화시키고 임하는 자세가 아무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사실은 재판장이 엄하게 꾸짖어야 돼요. 소송 지휘권도 발동을 하고 그래서 다들 방치한 거 아니냐 직무유기 수준이다라는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강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무유기 수준이다. 어제 갈색 봉투 들고 왔던데 거기에 마지막에 최후 뭐 진술. 읽으려고 했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이 얘기를 1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는데 사실 엄청난 국가적인 비극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이 국가적 비극을 단죄하는 재판장이 이렇게 희극적인 요소로 채워지는 것 자체가
굉장한 비극이고 사법부가 이미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이 재판이 이렇게 1년 가까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고 이 재판이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이 연출되는 거는 실패한 거고 그 실패가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이 최우준선에서 또 이상한 얘기를 늘어놓겠죠. 궤변을. 예, 그걸 또 한 번 더 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이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최후 진술 1시간 뭐 이런 거는 그렇다 쳐요. 뭐 대부분의 재판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서증 조사가 막 7시간 가까이 하고 이게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황당했던 게 아까 보면은 하드카피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랬잖아요. 네. 이게 뭐 서증이 이제 서류로 된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지난달 말에 그 김용현 재판이 원래 따로 있었는데 병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냈던 것들을 다 다시 이제 이 재판부에 다시 제출하는 정도인데 뭐 열흘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리미리 제출을 하지. 예. 그거를 전날까지도 다 프린트를 안 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제 재판부가 일각에서는 이거 나중에 뭐 이제 그 항소하고 나서 1심에서 이렇게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 혹시 그렇게 할까봐 다 들어주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뭐 그렇게 뭐 일부에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시간이 늘어질수록 더 핑계 나중에 괜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 꼬투리 잡을 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재판이 뭐 늦어져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뭐 잘못됐다, 뭐 또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핑계거리를 더 만들어주는 지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일단은 그럼 아무튼 13일로 미뤄졌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서중조사 다 끝난 거고 네. 윤석열 측 변호인들의 서중조사 한 다음에 구형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그렇죠. 거죠. 바로 예. 그날 구형하는 거죠. 그날 끝나긴 할까요, 또? 저는 그날은 끝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날 뭐 9시 반에 시작한다고 네. 했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네. 했으니까 또 저녁 오후 늦게나 나오겠죠. 나올까요? 네, 오후 늦게 저녁 늦게 나오겠죠. 예.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구형량에 대해서 예고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기자님.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입니까? 상징적 의미로 사형 구형, 그러니까 사형 구형을 하고 뭐 판결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무기징역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이게 제일 일반적인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 사형을 구형하는 거에 대해서 뭐 장시간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내고 결국 특검이 결정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이제 사형을 구형하기 조금, 왜냐면 그때도 30년 전에도 전두환 노태우도 전두환은 사형 구형을 하고 노태우는 무기징역 구형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말하자면 생애 정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고민 이런 게 있으면 뭐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근데 그 전날 왜 형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형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혹시 취재되신 거 없으세요? 어떻게 결론 났나? 무기징역을 주장하는 쪽이 조금 우세했고, 많았다. 예, 사형을 주장하는 쪽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자리에서 뭔가 뭐 의견에 다수 의견이 있거나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고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특검에게 전달을 하고 특검이 결정을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기징역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왜 사형을 구형해야 되는지는 알잖아요. 뭐 사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왜 현실적으로 무기징역을 그렇죠. 구형해야 하자고 하는지는 아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선택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미묘한 게 초반에는 사형 의견이 좀 다수였다 쪽으로 얘기가 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다시 무기징역이 많았고 소수 의견이 사형이었다 이렇게 된 걸로 봐서는 무기징역 쪽으로 좀 의견을 굳혔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2022년 이후에 그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이제 대법원까지 확정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 4년 정도는 대법원 확정 판결 중에 사형이 되지 않았으니 좀 무의미한 그러니까 구형 아니냐. 어차피 그럼 뭐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으로 깎여서 선고가 되면 좀 뭐 그럴 것 같고 우리나라가 97년 이후에 실질적 집행국가가 아니고 뭐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저는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이유는 이게 지금 내란 관련돼서 지금 또 8명이 주요 핵심 인물이 8명이 지금 그렇죠.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외에도 뭐 각 장관들 포함해서 한 25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사형으로 시작하면 나머지 예를 들어 김용현도 사형 무기 나머지 징역 뭐 7년 이상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나머지 그 뭐 부하수행죄라고 하나요? 내란의 그 종범 같은 경우 예, 예. 그리고 이 내란
전체 무두머리죄에 약간 뭐 방조범들 아하. 이렇게 뭐 한덕수 같은 네, 경우 그렇게도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윤석열을 무기징역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낮아져서 낮아지죠. 나머지 사람이 사형일 때랑 제가 비교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제일 낮은 사람의 기준으로 한 7년짜 윤석열을 사형으로 했을 때 한 7년이면 윤석열을 무기로 했을 때 한 3년까지로 이게 많이 아이고야. 안 되더라고요.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도미노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윤석열을 사형으로 시작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기현 재판장이 지금까지 욕을 엄청 먹었는데 사형 선고 한 방이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은 상징적으로라도 굉장히 저는 강한 구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선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후대에 우리가 어떻게 보여질까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불법 계엄이었고 내란이었어요. 그렇다면 후세대에도 저는 제2의 제3의 윤석열이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너네 이런 거 앞으로 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런 생각 하지도 못하게 정말 꿈도 꾸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요즘 사실 지금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이 올라가는데 사실은 지식이라는 거는 많은 걸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차라리 AI 판사를 고용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게 지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AI로 대체가 가능한데 대체 안 되는 것은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은 대체 안 되고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은 AI로 절대 대체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어제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실망했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였다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뭐 징징거리고 정말 시간을 계속 늘리고 뭐 혀가 짧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엄마들이 얘기하는데 너네 공부해서 그럼 저런 사람 될래? 저렇게 살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는 너무나 힘들었고요. 사실은 그런 앞으로는 정말 미래 세대에게도 저는 오히려 본보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죠. 잘해서 선하게 영향력을 끼쳐야 하지만 죽어도 인간의 인성이라는 거 그리고 성격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거 이런 것들 정의를 지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저는 정말 철저하게 더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강한 구형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감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형이어서 무기징역이 선고될 때랑 무기징역이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감량 때문에 뭐 10년에서 50년으로 주는 거랑 그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형 구형을 해야 된다.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그 지난번 전두환 노태우 때 노태우한테도 그렇죠. 처음에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어요.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고, 근데 선고가 6기로 바뀌면서 뭐 22년, 25년 이렇게 깎였습니다. 예. 그게 이제 나중에 그 2심, 3심 가면서 더 많이 깎였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마 처음에 그 무기로 시작하느냐, 사형으로 시작하느냐, 이와는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전두환 노태우도 사실은 5년도 안 살고 이렇게 특사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내란죄에서도 다 뭐 모든 뭐 25명 뭐 다 전원이 다 사면이 안 된다라고 하기는 그러니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당연히 특사가 절대 안 되고 사면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위헌적인 요소가 적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사형을 구형하고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관련해서 또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해주시죠.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15년 구형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구형을 위로 층층이 따져보면 무기를 해도 다 배치는 가능해요. 사실. 예. 다 배치는 네. 가능해요. 거꾸로 가보면. 예,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징성과 양형의 범위 폭이 좀 달라진다라는 점을 감안을 할 텐데 그걸 고려해서 하는데 저는 사형이냐 무기냐도 어쨌든 선고가 가면 무기가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사면이나 감경이 없는 그렇지. 그거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